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이번 시간은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노호창 논문인데요. 목차는 서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요건과 사용. 세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처리. 네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부정수급. 다섯 번째,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법적 성격과 재원,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론인데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2014년 현재 2014년 논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조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 전후와 육아휴직 이게 이제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의 요건과 사용인데요. 문제 소재.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각각의 기본적인 요건은 보면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의 요건은 여성 근로자 임신이며 다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육아휴직은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귀한 것을 요건을 하고 있는데 종래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인정했다가 개정법에서는 연령을 높이고 학령을 추가하여 이거의 대상을 확대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육아휴직과 출산 전 휴가의 경합.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의 경합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만약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새로운 임신을 하는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는요. 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에 대한 처리. 자, 문제 소재는요. 출산 전후 휴가는 그 기간이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한 경우는 120일이고 육아휴직은 그 기간이 1년인데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근로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극에는 근속 기간을 삽입할 것인가? 여부 및 연차 유급 휴가 기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문제된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 근로지기준법은 제60조 1항에서 1년간 소정근로에서 대비 8할의 출근일을 확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 혹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기 때문에 출가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에 출간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쟁행에 인해 출가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했기 때문에 출간하지 못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런데 이런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연차유급 휴가 요건을 충족시키느냐 여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부정수급. 자, 문제 소재는요.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고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기간에 있어서 현재 고용보험법을 통해 급여 지급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런데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이런 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서로 별개 문제다. 즉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요건이 잘 갖춰지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각각의 급여에 의한 대해서는 그 지급 요건과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급여 내용과 관련해서 보자면 우선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음 60일은 사업주에 의한 유급이 보장되지만 고평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 지급이 인정된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법에 근거해서 급여 지급이 인정된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급여 지급의 책임은 고용보험법이 지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은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피보험자 자격과 피보험기간 단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따라 출산 전후가 개시 및 육아직 개시 이전에 최소 180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요구된다. 있고요. 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계산과 액수. 자,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90일, 한 번에 두 달일 경우는 120일, 기간 중에 최고 60일을 유급을 하고 있다. 다만 고평법 제80호 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지급 책임을 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출산 전 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19조 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도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60일 를 초과 일수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후 동조 2항의 지급금액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동시행일 101조에서는 출산 전 육아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상한의 경우 출산 전 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을 하되 다만 출산 전 휴가급여 동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하한액의 경우는 출산 전휴가 시간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고용보험법 76조 1항 단서부분 중 제19조 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동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그래서 고용보험 시행령에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을 보면 제조업은 500명, 강업건설 수출판, 사업 전문 보건업은 300명이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도매, 숙박, 금융, 예술은 200명, 그 밖의 업종은 100명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급여의 계산과 액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기준은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비로소 인정되는데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참 복잡하지 않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고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육아휴직 급여의 구체적인 액수와 계산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을 하되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요. 출산 전 육아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하는데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항목의 수당 중에서 출산 전 육아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달려있다. 근데 이제 최대가 100이고 최소 50인데 이거는 이제 몇 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죠. 자, 다섯 번째는 부정수급의 문제인데요. 허위서류 제출 같은 절차적인 수입 측면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정수급의 문제될 만한 사항을 고려해본다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경우 모친과 태아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급여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경우들을 상정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인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 외에 다른 소득 활동에 종사했다면 부정수급인가? 이에 관련해 최근 하급식 판결들이 선고된 바가 있다. 우선 출산 후 자녀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책임졌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실직에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간 동안에 육아휴직으로 98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2간 동안 아내가 실직 중인 남편의 해외 사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와 함께 멕시코에 가기로 결심하고 항공권을 예약하는 한편 아이의 명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아이의 건강 문제 등으로 함께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아내는 8개월간 멕시코에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아이의 기저귀 분유등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내고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 양육비는 양육비를 보냈고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회사에 복귀한 지 한 달 뒤에 퇴직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내에게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제한 처분과 함께 기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명령 등을 내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영유아의 동거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종료되고 정씨는 고용보험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안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다투었고 법원에서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하는 육아에는 직접 영유아에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의 영유아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 원고는 해외 체류 아이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양육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다음으로 아내의 출산으로 육아휴직한 남성의 동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적발돼 육아휴직급여 반환하게 된 처분을 다툰 사건이 있는데요. 법원은 일용직이라도 법에서 지적하는 취업에 해당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부인이 출산한 뒤인 6일간 육아휴직했고 2간 동안 육아휴직급여 687만원을 받았는데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활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휴직 2개월 뒤부터 49일간 일용직 노무자로 근로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남편에게 659만원을 반환하는 처분을 내렸다. 남편이 처음 일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 받은 육아휴직 급여 579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여기에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49일치 육아휴직 급여 8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남편은 생계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했을 뿐 법에서 정한 취업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서 이는 법에서 금지한 거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시를 설명했다.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자,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법적 성격과 재원.
그 출산 전휴가 휴가급여와 휴직급여는 출산 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그 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기금의 제한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 특히 출산 전후 육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기금 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계좌에서 지급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좌의 제한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급여 자체의 법적 성격, 보조금인지 여부. 보조금은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인에게 반대급 없이 제공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국가의 자금 지원의 한 가지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 국가의 자금 지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공익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경제행정 분야에서 특히 많이 행해져 있다. 이런 자금 지원에는 보조금, 융자, 사적 조성, 보증, 면세 등이 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성, 출산 전 휴가급여, 육아직급여가 국가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 국가의 일반적인 보조금과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보조금 및 보조금과 비교하면 다른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출산 전 휴가급여와 육아직급여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제도화된 공익이 아니라 공동체 관점에서 제도화된 공익을 도모한다. 둘째,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직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라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당한 자기 기여를 요구한다. 셋째,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직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해 일정 부분 사용자가 노동관계에서 책임져야 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를 의역함으로 산명관계를 이루고 있다. 급여를 받아 권리와 성격과 관리구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직급여는 법률에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구제 요건 내용 지급 절차의 대강까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급여의 제한에 관한 문제. 현재 출산 전 휴가급여와 육아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를 위한 계좌에서 함께 지급되고 있다. 벌써도 언급이 됐고요. 결론입니다. 이상같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해봤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신청 및 사용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상 다른 쟁점들과 맞물려 있고 특히 기간의 차이라든가 급여직과 관련하여 여러 법령에 거친 해석론 및 정책론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증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07년에 13만 2,400원에 24만 1,90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노동 선진국이 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로펌의 여성 변호사가 임신과 출산에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회사의 여직원의 출산 전혀가 육아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극심한 정적 고통을 겪었다는 소식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 목사의 출산 대책 논문을 길 출산 전혀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